네, 우리 경제가 점점 수렁에 빠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낮춰 잡았는데요.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해 재정과 공공정책금융을 총동원한다는데 과연 기운을 차릴 수 있을지,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2025 경제전망 특집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경제가 새해가 밝았는데 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우울한 기분입니다. 예. 마침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1.8%로 낮춰 잡았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 1.8% 역대 뭐 정말 가장 낮은 수준 중에 하나 같은데. 예, 우리나라가 뭐 외환위기나 특별한 위기 아니면은 사실 1% 성장은 거의 네. 안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해 1.8% 성장한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잠재 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 예,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예. 올해부터 5년간 잠재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만 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8%일 것이다. 이렇게 그 전망을 해놨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80년대 10%에서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그동안 2%대였는데 이제는 1%대 진입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작년에 2.1% 성장한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올해 그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순환 사이클로 보더라도 올해는 경기 둔화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기재부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인 전망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탄핵 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참 예상하기 어려운데 이런 불확실성이 과연 1.8%에 제대로 반영됐을까? 이것마저도 달성 가능한 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보면은 한국의 그 소비자 심리하고 기업 심리 지수 발표하는데요. 예. 이게 아주 급락해 버렸어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에 그래도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끌었는데 그러니까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데다가 소비, 투자 이 심리가 더 위축되면서 뭐 1.8% 성장 미만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하로도요. 여기다가 네. 이제 트럼프 이달 20일 들어서는데요. 예. 또 어떤 관세 정책을 펼칠지 이런 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성장률 전망치가 이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말 발표할 때 이제 추가적인 1분기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게 이제 추경 편성을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집행을 올해 많이 해야만 하잖아요. 우선 먼저 예.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제 추경 얘기를 좀 꺼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걸 배제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네, 우선 예산 편성하는 건 상반기에 많이 쓰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그것만 가지고 우리 경제 성장률 낮아지는 걸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막지 지금 못한다. 소비 투자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지난 1분기 기준입니다만 GDP 92%, 기업 부채 112%입니다. 예. 그런데 정부 부채는 45%로 세계에서 우리 기업 부채, 가계 부채는 제일 높은 나라인데 예, 정부 부채는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나라 쪽에 속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 보면은 기업, 가계, 정부 부채 이거 합치면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 같은 나라는 정부 부채가 높고 가계 부채는 낮죠.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높고 가계 부채는 낮습니다. 정부 부채가 좀 낮고. 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 재정 지출을 해도 되겠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경제 이제 올해 성장률을 1.8%로 낮췄다는 것은 우리 경제 앞날을 좀 어둡게 본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장 우리 경제 버팀목이 수출이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수출은 그런대로 우리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았어요. 역대 예, 최대. 예. 올해 이 12월 수출 증가율을 쭉 보면 올해 수출 증가율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작년에 수출이 8.2% 증가했습니다. 근데 분기별로 보면은 3분기까지는 이렇게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3분기 수출 증가율이 10.5%였거든요. 근데 4분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4.2%로 낮아졌습니다. 4분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거 둔화되리라는 것을 미리서 선행지수가 예고를 해줬습니다. 어떤 선행지수? OECD에서 한국 선행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네.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11월까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선행지수가 우리 수출에 한 3개월 정도 선행했었어요. 네. 그래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선행지수가 예고했었는데 실제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물론 그 품목별로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네. 네, 그러나 2023년에 자동차 수출이 참 잘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 0.1%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아, 자동차가 이미 감소세로 바뀌었어요. 예. 오. 자동차는 수출이 거의 절반 정도가 미국으로 가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그동안 자동차 수출을 많이 했었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쓸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덜 사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20일 트럼프 2기가 들어서는데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고했잖아요. 관세를 매기겠다. 아마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동차 수출 자동차 수출이 더 감소할 수가 있죠.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4%. 그 이전에 2020년에 11.2%였어요. 예. 작년에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아마 자동차 수출 비중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올 기재부 뭐 전망치 보니까 작년에 수출이 통관 기준으로 8.2% 증가했는데요. 올해 그 1.5% 증가할 것이다. 확 낮췄더라고요. 그렇게 전망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보다는 좀 더 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수출이 약간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마이너스 되는데 이 자동차 같은 수출 감소가 조금 두드러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강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고요. 자동차, 철강 그리고요 또 어떤 게 더 부진할 것 같습니까? 석유화학도 석유화학. 부진한 상태고요. 뭐 최근에 그래도 수출이 되는 거는 반도체하고 우리 선박, 조선. 흔히 들고 조선이라고 그러죠. 예. 그쪽으로는 지금 수출이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OECD 한국 선행 지수를 보면 한 3개월 정도 우리 수출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3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나 경제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요, 꼭 이 선행지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OECD? 수출에도 선행하고요. 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1월에서 7월까지는 많이 샀거든요. 네. 근데 8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 애군이 사고 판 시점이 OECD 선행지수 정점 7월까지는 올랐었습니다. 아, 외국인들 계속 샀다 이거야? 그리고 8월부터 OECD 선행지수 하라고 외국인들이 또 팔았었죠. 그래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이 선행지수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정부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이제 예고를 했는데 또 통화 정책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있지만 요즘 원달러 환율이 워낙 치솟았어요. 한때 뭐 1,500원 육박했다가 조금 주춤합니다. 지금 1,470원 아래에서 다소 지금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환율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얼마나 어떻게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환율이 뭐 계속 올라가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좀 내리기가 힘들겠죠. 환율이 올라가면 또 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인가? 저도 요새 제일 궁금한 게 환율이 얼마까지 오르고 우리 도대체 적정한 환율이라는 게 얼마일 것인가? 답이 있어요 혹시? 정확한 답은 없는데요. 제가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미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엔 달러, 이안 달러, 그 다음에 한미 금리차, 우리 경상수지. 이런 게 우리 환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이거든요. 주요 경제적 요인들을 감안해서 이런 거로 추정해 보면은 12월 말 기준으로 적정 환율이 1,220원 정도 나와요. 아, 1,220원이었다. 그런데 연말이 1,472원이었죠. 1,470원 같이 뛰었는데 그러면 그 차이 한 250원 정도 차이가 그러면 혹시 비상기금 탄핵 때문에 튀었다 그런 거예요?
예,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이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트럼프. 예,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거기다가 우리 탄핵, 비상계엄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요. 예, 그만큼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환율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인가? 뭐 1,500원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 이제 미중 패권 전쟁,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냐 거기에 따라 다를 텐데요. 예. 일단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익이 들어서 중국한테 관세를 60% 부과하겠다.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지금. 예. 근데 60% 부과하면 중국이 대응하는 수단이 음. 위안화를 가치를 절하시켜 버리든지, 위안화 같이 하라. 예, 자기네 내수를 부양하든지. 예. 근데 위안화 가치 절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안화 가치가 지금 현재 위안 달러율이 7.29 정도 되거든요. 거의 7.3위안이네요. 예. 네. 7.5 넘어서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환율 1,500원 넘어설 수가 거. 있습니다. 어. 예, 그게 지금은 가장 큰 리스크고요. 고환율 예, 1,500원 뛸 수 있는 환당 가능성. 그 외 요인이라면은 예. 저는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환율을 보고 금리를 결정할 텐데요. 뭐 작년에 이제 2차례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기준금리 3.50에서 3.0으로 인하했는데 3.0. 예, 저는 올해 한 3차례 정도 인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3번 정도.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예. 소위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이론적인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하나 방법이 있거든요. 네. 예, 그걸로 추정해 보니까 2.3%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시장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장금리의 대표적으로 국고채 3년 수익률이죠. 예. 이게 최근에 2.6% 안팎입니다. 네. 근데 2015년 이후로 보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평균 0.4% 포인트 정도 높거든요. 네. 예, 그러면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6%라는 거는 시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2.2%를 예상한 겁니다. 예상하고 있다. 예.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당장 1월 15일 이달 네, 15일 날 첫 통화정책 공통회의가 있죠. 방향 결정회의가 있는데 인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차례 정도 그리고 낮출 예. 것 같다고 하네. 물론 그 한국은행 측에서는 지금 가계 부채도 높고 기업 부채도 높고 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줄어들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은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하다.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하는 총재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재정 정책, 통화 정책 함께 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으로도 좀 지출을 늘려야 하고 또 통화정책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한 3차례 정도 낮출 것 같다. 그게 이제 시장금리 상황을 본다면 예. 국고채 금리 지금 현 2.6%니까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우리 김 교수님 예상대로 금리를 낮춘다면 우리 증권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특히 뭐 증권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주가는 기업 이익 증가율. 기업 실적. 어떤 때는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 주가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어떤 때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업 이익 증가율이 증가하면은 오히려 주가도 올라요. 금리가 오를 때 주가도 오른다는 금리 거죠. 상승기에도 예. 기업 이익이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을 볼 때는 금리뿐만 아니라 경기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건데요. 네. 예, 그런데 올해 저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코스피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미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코스피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예요? 워낙 저평가됐거든요. 너무 떨어져 있다. 예, 저평가된 걸 제가 평가하는 방법이 네. 우리 그 명목 GDP로 보면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6% 역사상 명목 GDP에 비해서 가장 코스피가 저평가돼 있고요. 시가총액이 아니죠. 코스피 주가 지수가. 주가 지수가 예. 명목 GDP에 예. 대해서. 그 다음에 통화량 보통 대표인 통화 지표가 M2 강의 통화 지표라고 그러죠. M2. 예,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네. 한 18% 정도 저평가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월별로 일평균 수출 금액을 봅니다만은 예. 작년 12월 기준으로 일평균 수출 금액이 26억 7천만 달러였어요. 네. 근데 그거로 평가해 보면은 코스피가 한 13% 저평가됐습니다. 하루 평균 수출 금액으로 어떻게 코스피의 이 적정성을 평가하죠? 일평균 수출 금액을 관세청에서 발표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아, 하루 상관계수가 평균 수출 금액이 0.87이나 나오거든요.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예, 그런데 왜 제가 일평균 수출을 쓰냐면은 월 수출은 일하는 날짜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올 1월에 지금 설 휴가가 있습니다만 예. 아마 작년에는 1월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음, 그럼 올해는 1월에는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올로 하면 수출 증가율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일하는 날 수출이 일하는 얼마나 됐느냐. 음, 예, 그거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일하는 높습니다. 날에 수출 하루 평균 예. 금액과 코스피의 상관계수가 높은데 그거를 볼 때 현재 주가 지수가 13% 정도. 13%.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13%, 한 26% 정도 우리 코스피가 가소평가됐다는 겁니다. M2 기준으로는 18% 예, 예. 과소평가돼 있고 GDP 기준으로 보면 26%. 26%나 과소평가돼 있는데 그렇게 저평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꼭 오르는 거예요? 시간이 그동안은 가면 그거는 많은 제자리에- 실망을 줬잖아요, 작년에도. 예. 그런데 시간이 가면 거기에 접근해 가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예, 중장기적으로 예, 보면. 예. 아, 근데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부동산은 저희가 이제 전문가 모시고 한번 더 자세히 들어보고요. 예. 이 주가 시가의 평가가 이렇게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언젠가 상승으로 올라설 텐데 그런 때 그러면 누가 좀 앞서가서 달릴까요? 저는 애국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들인다. 예. 애국인이 우리 주식 시장에 아직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예, 제가 매일 이거 일별로 개인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뭐 5일 이동 평균 가지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를 구해 보는데요. 개인은 마이너스입니다. 상관계수가 상관계수. 개인이 살 때 우리 코스피는 떨어졌고 떨어지고. 개인이 팔 때 코스피는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근데 외국인 상관계수가 계속 플러스가 나와요. 예. 근데 외국인이 언제 우리 주식을 살 살 것인가? 예, 그거는 저는 뭐 2, 3월 가면 사지 않을까. 아까 왜? 말씀 예, 2, 3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온달러 환율 원화가치도 한 네. 20%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네. 코스피도 많이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좀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3월 가면은 우리 그 정책당국에서 공매도 그렇죠. 그동안 다시 금지했는데 재개를 이제, 그 해지하겠다는 예, 거 아닙니까? 해제하겠다고 했죠. 예, 그게 외국인들한테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거 신호를 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업종이 조금 햇볕이 들까요? 먼저? 예, 뭐 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수출보다는 그래도 소비가 좀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 예,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도 보니까 올해 성장률 작년보다 올해 소비가 좀 증가한다고 내수가. 보고 있습니다. 뭐 금리를 수출 조금 낮춘다고 예,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성장 구조를 보면은 통신, 통신, 예, 예, 네. 금융, 금융. 예, 그다음에 뭐 조선업은 작년부터 예, 괜찮았고요. 네, 조선. 예. 그러니까 내수 조금 회복되는 게 영향을 예. 통신이나 금융이 좀 먼저 받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그러면 수출이 안 좋으니까 조금 부진할 거. 예,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자동차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 예. 이게 얼마나 그쪽으로 그 비중을 누리냐, 미국 시장에서 부진한 거를 아세안 시장에서 얼마나 늘리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우리 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반도체는 좀 그렇게 호조가 기대가 안 됩니까? 반도체 수출이 지난 거 12월 보니까 145억 달러로 예, 금액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GDP 아니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 작년에 20.7%였어요. 예. 근데 2018년에 20.8%였거든요. 그 2018년에 반도체 경기 정말 좋았었습니다. 네. 예, 그때 수준에 접근해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반도체 수출 금액하고 삼성전자 주가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좀 선행을 해요. 반도체 수출에. 예, 그런데 반도체 수출 금액이 예, 저는 아마 내년 1개월을 저점으로 예,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금액은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요? 2026년? 아, 올해 올해죠? 죄송합니다. 2025년 예, 1, 2월. 예,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렇게 본다면은 반도체 물론 그 삼성전자 내부적인 문제가 예. 많죠. 예. 예, 그러나 반도체 수출 금액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저는 지나치게 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왕 주식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난해 뉴욕 증시를 이끈 게 이제 빅테크 M7이었는데 올해도 미국 시장이 그렇게 우리 서학개미들이 좋아할 만큼 탄력을 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예, 작년에 우리 저 서학개미들 뭐 해외 투자, 주식 예.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미국 비중이 97%더라고요. 대부분이죠. 그게 너무 높지 않느냐. 너무 높다. 예. 예, 제가 뭐 증권회사 오래 근무하면서 본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돈이 한쪽으로 너무 몰리면은 또 나중에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예, 미국 시장으로 돈이 너무 많이 몰리고 있지 않느냐.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미국 주가는 뭐 여러 가지 평가해 보면은 좀 과대평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대평가 영역에 있다. 뉴욕 증시는. 대표적으로 그 S&P 500 배당 수익률이 최근에 1.2%입니다. 배당 수익률이요. 예, 장기적으로 평균이 4.2%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1.2% 낮았다는 것은 배당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거죠. 그래서 버크셔 해셔웨이 거기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보다는 채권을 더 많이 샀다.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버크셔 해셔웨이가 단기 국채를 많이 샀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미국의 3개월 2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4.3% 안팎이에요. 예. 근데 S&P 500 배당 수익률이 1.2%니까 1.2%. 당연히 국채가 국채가 안전하죠. 안전한 거네요. 예. 훨씬 낫고. 버크 해시웨이 그거 이야기 듣고 저는 그 방향이 옳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미국 주식에서 좀 발을 빼야 되겠네요. 뭐 약간 약간 줄이시라는 겁니다. 줄이라는 거. 여전히 뭐 세계 경제 금융 시장을 미국이 주도하니까요. 네. 우리가 미국 투자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한쪽에 97% 너무 많이 몰렸다는 겁니다. 그거를 중국이나 인도 같은데 네. 좀 나눠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비중도 이제 조금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 비중을 늘리면 네, 좋겠다. 기왕 미국 증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교수님께서 2023년에 말씀하신 거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2023년에 미국 경제가 조금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랬는데 호황을 보였잖아요. 예.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예, 제가 미국 경제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던 거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 예, 그리고 12개월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예. 뭐 이런 몇 가지 들러가지고 침체에 빠질 거라 이렇게 전망했으면 그거 틀렸습니다. 예, 그런데 좀 여전히 반성하시는 겁니까? 예, 반성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올해 2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최근에도 미국 GDP의 69%를 짜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최근에 미국 사람들이 지출에 비해서 소비가 많아가지고 쓸 돈은 줄어드는데 소비를 지금 왜 늘리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리고 네. 미국 상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네. 미리서 지금 상품을 사고 있다는 미리. 겁니다. 특히 내구재 같은 거를. 내구재를 예. 사재기 비슷한 정도로 예, 미리 쓰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거죠? 그런데 미리서 사놨으니까 네. 이 소비가 올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소비 부진의 영향으로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네, 있겠다. 그런 것들을 조금 주식 투자자나 채권 투자자들은 머리에 담아둬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영혁 교수께서 이제 우리 증시나 또는 이런 시장을 볼 때 OECD 한국 선행지수 그리고 하루 평균 수출 금액을 좀 중시하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경제 지표를 좀 꼼꼼히 쳐다보면 올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5 경제전망 특집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